저는 30대 중반의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덕분에 해외 유학도 다녀오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죠. 외동딸로 자랐지만 그렇다고 응석바지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제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성실하고 점잖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제력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그의 진실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일이 정말 많아서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대신 용돈으로 정성을 표하는 건 어떨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나도 잘 알아.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잘 설명해 둘게. 걱정하지 마. 그의 대답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고 저희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시였고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추석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추석 때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시댁에 오래 머물기 어려울 것 같아. 아침 일찍 갔다가 점심 먹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 미리 말씀 좀 해줘. 알았어, 걱정 마.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남편의 답변을 믿고 저는 마음 편히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은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명절에 며느리가 일찍 간다고?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나 봐요. 깜빡해? 명절에 며느리가 일찍 간다는 걸 깜빡해?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했고 주변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려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이 모양이야? 명절에 시댁도 안 챙기고 일만 중요해?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리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내가 언제 들었어?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남편은 제 옆에 서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말리기까지 했죠. 여보, 그냥 오늘은 여기 있자.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하지만 클라이언트한테 약속했어. 이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 미팅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나눴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시댁을 나와서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았어야지. 친척들 앞에서 엄마한테 창피를 주면 어떡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 저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애썼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을 방문했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대.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모셔다 드리기 어려워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릴게.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지.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일정을 조정해가며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치료가 끝나면 함께 식사도 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클라이언트 미팅으로 병원 동행을 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대신 택시비를 넉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병원 못 데려다 준 거 벌금으로 30만 원 보내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금이라니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택시 타고 가시느라 힘드셨잖아. 당신이 못 간 거니까 당연히 보상해드려야지. 하지만 택시비는 이미 보내드렸잖아. 그것도 왕복 택시비의 2배는 넘을 거야. 택시비는 택시비고 우리 엄마 마음 상하신 거에 대한 건 따로 챙겨야지. 30만 원 정도는 용돈으로 보낼 수 있잖아.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30만 원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밥 먹고 싶은데 5만 원만 보내줘. 며느리야,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는데 10만 원만 보내라.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고 싶은데 50만 원만 보내줘. 이유도 명분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연락이 왔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엄마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어떡해? 라며 저를 나무랐으니까요. 저는 성심껏 용돈을 드리고 병원 동행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나름대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바쁜가? 시어머니 챙기는 것도 귀찮아하고.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남편은 항상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 마음 좀 헤아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친정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사업을 확장하시며 축하 자리를 마련하셨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작은 회사를 키워오셨고 드디어 큰 계약을 따내셔서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신 거였죠.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소박한 축하 자리를 준비하셨고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버지 축하 자리 있는데 같이 갈 거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토요일에? 그날 우리 엄마가 친척들 만나기로 하셨는데. 어머님은 친척 만나시는 거잖아. 우리까지 꼭 가야 해? 우리 아버지 일은 정말 중요한 자리야.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돼? 장인어른 사업이 잘 됐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 모시고 나가는 게 낫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정아버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집은 돈도 많고 잘 사니까 우리가 안 가도 상관없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외로우시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결국 남편은 친정아버지 축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참석했고 가족들에게는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축하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어디 다녀왔어? 아, 어머니가 갑자기 안 가시겠대. 그래서 나도 그냥 집에 있었어. 뭐라고? 엄마가 악몽 꾸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외출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핑계로 친정 행사를 거부한 거였습니다. 그럼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나 혼자 가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뭐 어때? 당신 혼자 가도 되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부터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제게 바라는 건 사람으로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을 위해 돈을 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복종하는 도구였을 뿐이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친정일과 제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제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동행과 금전 요구가 반복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시댁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신가요?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한다.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앉아라. 저희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무당한테 갔다 왔다. 네? 무당이요? 요즘 몸도 안 좋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점을 봤는데 무당이 그러더라.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서운해하신대. 제사를 제대로 안 모신다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려고 한다. 명절 2번 빼고서도 1년에 10번 정도 될 거야. 10번이요? 그래, 그것도 제대로 음식 차려서 정성스럽게 지내야 한대. 당연히 너도 며느리니까 다 참석해야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에 10번씩 제사라니, 그것도 제가 그토록 바쁜 걸 알면서 이런 요구를 하시다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자주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제사도 안 지낸다고? 너 진짜 며느리 맞아? 그게 아니라 명절 제사는 당연히 참석하겠지만 1년에 10번씩은 정말 힘들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안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말이 돼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 일은 최우선이잖아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조상님들인데 당연히 며느리가 와서 챙겨야지. 당신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클라이언트 미팅이며 프로젝트 마감이며 1년에 10번씩 시간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불가능? 당신한테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안 중요해?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야.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댁 제사도 귀찮아하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시집 와서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핸드폰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여보 미안한데 핸드폰 두고 왔어. 잠깐만. 그래, 빨리 다녀와.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봤지? 며느리 반응 말이야. 엄마, 역시 제사 핑계 대니까 확 티가 나네.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사는 핑계고 우리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야. 요즘 보니까 꽤 잘 버는 것 같더라고. 신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통장은 확인해봤어? 아직은 못 봤어. 근데 회사 규모 보니까 적어도 월에 몇 천만 원은 쉽게 벌 거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슬슬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야지. 제사 안 지낸다, 시댁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증거 쌓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안 줘도 되잖아. 그렇지. 아예 저쪽 잘못으로 만들면 재산 분할도 안 해주면 되니까. 오빠도 그게 좋은 생각 같다고 하더라고. 신우도 남편도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호구네?
벌금이니 뭐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줘?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돈 많은 집 딸들은 다 저래.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한 척만 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뜯어낼 대상이었고 이용당한 후에 버려질 존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끝없는 금전 요구, 제사 강요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서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이혼할 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온 후에 차에 타 있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핸드폰 찾았어. 나 혼자 택시 타고 먼저 갈게. 남편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이용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들이 저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끝을 내겠다고요.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새벽이 되자 저는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야.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조용히 자리를 비워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 약속과 명절 사건, 끝없는 금전 요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댁에서 엿들었던 대화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증거 자료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통화 내용도 몇 개는 녹음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획적인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를 폭력이나 협박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결혼 전 재산, 결혼 후 재산, 남편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두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고 통화할 때는 녹음 앱을 켰습니다. 거실과 현관에는 몰래 작은 홈캠을 설치했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이번 주말에 시댁 가자. 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는 은행 기록으로 남겼고 문자로도 확인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50만 원 송금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래, 잘 받았다. 우리 며느리가 효도하네.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이야. 크게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 엄마가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거든. 이참에 목돈을 좀 드리면 어떨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나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얼마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당신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3천만 원? 갑자기 그건 좀. 아 참,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맡겨둔 돈 있잖아. 그거 찾아서 드리면 되지. 남편은 결혼 초기에 자신의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제 명의 통장에 맡겨뒀었습니다. 저보고 재테크를 잘하니까 불려달라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그 돈을 그대로 보관만 해뒀었는데 이제 그걸 시어머니에게 주자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역시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때가 된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저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큰 돈가방에 담긴 돈다발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에는 시누이와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돈가방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얼마야? 3천만 원이에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렸고 시어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년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시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대박 나면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코인이 대박이래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몰래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생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그래, 다행이네. 근데 당신 참 대단해. 3천만 원을 그렇게 선뜻 주고. 당신 돈인데 뭐가 대단해. 그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효자 됐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예상대로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 돈 있잖아. 내가 투자했던 그 돈. 다 날아갔어. 네? 3천만 원이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사기였어. 돈을 하나도 못 찾겠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건 제 돈이 아니라 남편 돈이었어요. 저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거 네 돈 아니었어?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맡겨둔 결혼 자금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생신날 남편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준 그 돈 내 돈이었잖아. 맞아, 당신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주자고 했잖아. 그걸 엄마가 다 날렸다는데? 그건 어머니가 투자 잘못하신 거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천만 원 내 전 재산이었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효도하고 싶어서 드린 거잖아. 후회하지 마.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간 후에 시댁의 분위기는 급변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아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했던 곳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3천만 원으로도 모자라서 원금을 찾겠다며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고 그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에 달했던 겁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액 손실이었고 남은 건 4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빚을 지셨대. 뭐? 무슨 빚? 그 투자하면서 대출까지 받으셨나 봐. 지금 4천만 원을 갚아야 한대.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 아니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냐? 엄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우리가 도와줘야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어머님이 내 동의도 없이 대출받아서 투자하신 건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당신이 투자하라고 그 돈을 줬잖아. 당신 돈을 당신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린 거잖아. 내 잘못이 대체 뭔데?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빚 때문에 미치겠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그건 어머님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야, 제발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망해. 저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라,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집안에서 얘기하시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왜 도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네 시댁 아니냐? 시댁이요? 저를 이용할 생각만 하시던 시댁 말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사실 저 다 들었어요. 시댁에서 아가씨랑 어머님이 나눴던 대화 전부 다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제사 핑계로 저 시험하고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재산분할 하려던 계획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고 돈만 뜯어내고 버리려던 그 계획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병원에 못 데려다 준 날 벌금 30만 원. 그게 정상인 줄 아세요? 제가 성심껏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님은 저를 ATM으로만 봤잖아요. 친정아버지 사업 확장 축하 자리에 안 간 것도 어머님이 악몽 핑계 댄 거죠? 그날 남편은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제 친정은 무시하면서 시댁만 챙기라고 강요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나 의지하시지.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들러붙으신 건가요? 며느리야, 제발.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여기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 돈을 요구한 내역, 그리고 제사 핑계로 저를 시험하려던 대화 녹음까지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은 안 돼, 제발. 왜?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재산분할 하려던 계획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했던 짓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왜요? 제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돈주머니로만 본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제 할 말 없어요. 며느리야, 제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일어섰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이혼하면 나도 힘들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힘들겠지. 어머니 빚 4천만 원을 당신이 책임져야 할 테니까. 뭐?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효도해. 나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정말 냉혈하냐?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 그들이 나간 후에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모든 증거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소 확률이 매우 높으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금전 요구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댁에서 저를 이용하려던 계획을 나눈 대화 녹음까지. 재판정에서 판사님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 측을 바라보셨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으며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 자료가 너무나 명확하므로 본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이들에게 쏟을 감정은 바닥났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여보,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우리 이미 빚도 있는데. 그건 당신 문제야. 법원 판결이니까 따라야지. 제발 조금만 깎아줄 수 없어? 우리 정말 힘들어. 저는 그제야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동정 구하지 마. 아니,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자료 지급 안 하면 재산 압류 들어갈 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입금해줘. 할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가진 디자인 역량과 아버지의 사업 경험이 합쳐지니 회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고 직원들도 늘어났으며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과거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료를 만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어? 빚 때문에 전 남편이 엄마랑 같이 살던 집을 팔았다는데. 그래요? 그렇다니까. 위자료 지급하고 엄마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대.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엄마랑 함께 산다더라.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쪽 소식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알겠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뒤에 저는 회사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분들이 모여 축하해 주셨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더 강해졌고 표정도 더 자신감 넘쳤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저는 원래 조금만 잘해줘도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이혼으로 배우게 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4년을 연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믿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그 믿음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남편이 오직 시댁만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혼은 단순히 왜 친정은 안 챙기고 시댁만 챙기냐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정일에 신경을 쓰면 너는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느냐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몰래 시댁에 큰돈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내서까지 시댁 일에 발벗고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제게 숨긴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본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몸소 겪어야 했고 저 역시 그제야 이 결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았고 그래서 서로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로 소박한 신혼집을 마련했지요. 필요한 가구만 갖추고 부족한 건 천천히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시작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중엔 형편이 부족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거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간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저희들도 신혼생활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늘 데이트가 끝나면 헤어지기 싫다고 말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제게 다정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바로 신우이였어요. 그녀는 예고 없이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 첫 번째 방문은 심지어 샤워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 새언니, 저 미안하지만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날은 단순히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물소리가 들리더니 결국 샤워를 마친 신우는 제 화장대에서 머리까지 말리고 여유 있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듣자 하니 시댁의 오래된 빌라는 화장실이 너무 낡아 곰팡이도 피고 바퀴벌레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씻으러 오게 됐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우는 저희가 없는 날에도 빈집에 샤워를 하러 찾아왔고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 앞에서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은 우리가 외출한 사이에 들어와 샤워를 한 뒤 욕실은 엉망이 돼 있었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페트병채로 한 모금 마신 후에 식탁 위에 놓고 갔으며 심지어 안방 화장대에 제 기초 화장품에도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요. 며칠 뒤에 친정엄마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양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고 저와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친정에 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수저를 놓고 반찬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부모님과 신우가 도착했죠. 이 만남은 앞으로 어떤 의미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다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불편함이 자꾸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신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동안 제가 꾹 눌러왔던 결혼 때문에 참고 있었던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친정도 시댁처럼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살면서 곳곳을 고쳐가며 정성껏 다듬어 오셨고 제가 결혼한 후엔 내부 리모델링까지 한 번 싹 마치셔서 지금은 제법 깔끔한 집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면서 그냥 오시라고만 했는데도 빈손으로 오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아, 그런데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아닙니다. 급하게 치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밖에서 보면 오래된 집이니 시댁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의외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치면서 살았어요. 제가 말끝을 흐리자 신우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바퀴벌레 나와요? 주택에는 원래 벌레가 많잖아요. 저희는 전문업체 불러서 소독 몇 번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신우는 나이가 어려서인지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냈고 남편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린 음식에 다들 감탄했고
특히 엄마의 손맛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기에 그 칭찬이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집 구경을 하겠다며 혼자 이방 저방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실례라며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너무 면박을 주는 것도 민망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같이 2층에 올라가 볼래요? 좋아요. 저 이런 집 로망이에요. 계단 있는 집. 혹시나 또 방마다 문을 열고 다닐까 싶어 아예 제가 함께 2층까지 올라가 테라스까지 안내했습니다. 테라스는 자그마한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좋아 기분 좋은 곳이었습니다. 와, 대박. 오빠 위에 테라스 있어. 그만 돌아다니고 얌전히 좀 앉아 있을래? 집 구경 좀 더 하고 싶은데. 적당히 좀 하고 앉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모두 나설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신우에게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너 꼭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냐? 사람들 다 있는데 민망하게. 뭐가 민망해? 그냥 집 구경한 건데. 됐어, 그만하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단순히 신우에게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시댁과 친정이 비교되는 상황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술도 잘 못 마시면서 왜 그래? 내 동생 때문에 자꾸 화가 나.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너무 쪽팔려. 왜 그렇게 생각해? 집 구경할 수도 있지. 사람이 다 똑같은 거야. 없는 티 내면 무시받게 돼. 남편의 말은 점점 감정 섞인 독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가면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조용히 주말을 넘겼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바로 우리 엄마 집으로 와.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셔. 늘 시댁에 가자고 하면 마지못해 따르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오히려 먼저 시댁에 가자고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운하다는 말도 자주 하더라고요. 주말인데 부모님 모시고 바람 좀 쐬자. 나 이번 주 내내 야근했잖아. 주말에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 서운하네. 넌 바쁘다고 안 오고 난 혼자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라고? 며느리로서 같이 좀 챙기면 안 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나섰지만 남편이 말한 목적지는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시댁이야? 나가면 괜히 돈 쓰고 고생인데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쉬자. 남편은 편하게 누워 TV를 보며 쉬었지만 저는 어머님과 함께 밥을 차리고 과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노력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은 친정과 점점 거리를 두는 반면 시댁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뭔가 해드리려고 하면 남편은 돈이 아깝다며 싫은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안 된다고 해. 딱 일주일만 쓰고 주신다고 하셨어. 지금 당장 급하대. 결혼했으면 이제 본가랑 독립해서 살아야지. 너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뭐 해달라 하면 다 들어줄 거야?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결국 조용히 제 결혼 전 적금을 깨서 친정에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금방 돌려주신다 했고 제 돈으로 드리는 건데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조차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친정에 간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꼭 데리고 가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희 친정 얘기만 나와도 표정부터 시큰둥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면 괜히 늦게 온다며 시비 섞인 말투로 묻곤 했습니다. 지금 대체 몇 시야? 9시 반, 그리 늦지도 않았잖아. 아니, 내 저녁은 어떡하라고 지금 와? 장모님이 자기 좋아하는 음식 해놨다며. 그런데 왜 빈손이야? 내가 먹을 건 안 챙겨왔어? 진짜 너무하네. 맛있는 건 지들끼리만 먹고 말로만 사위지. 사위가 집에서 혼자 굶고 있는 걸 알면 뭐라도 싸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뭐? 지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의 말보다 먼저 그 단어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 그건 내가 잘못 말했어. 순간 말이 헛나온 거야. 남편은 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아무리 말이 헛나왔다고 해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어딘가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사실 저는 친정에 자주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말 하루 아니면 명절이나 생신, 기념일이 전부였어요. 엄마가 저녁 먹자고 하셔도 대부분 남편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방문 횟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 친정 나들이를 달갑지 않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 후 전화도 줄었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회식이나 친구들과 약속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가 집에 오는 거였습니다. 당신 어디야? 오늘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어? 엄마 집이지. 아니 또 어제도 들렀잖아. 왜? 뭐가 어때서? 부모님 뵈러 간 건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감정의 골은 어쩔 수 없었죠. 그날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반갑다며 물었더니 그 대답마저 씁쓸했습니다. 더 있다 오려다 왔어. 왜? 내가 아예 자고 오길 바랐냐? 아니 평소엔 10시 넘어서 왔는데 오늘은 빨라서 그랬지. 그건 뭐야? 엄마가 싸주셨어. 반찬이야. 남편이 씻는 동안 반찬을 열어보니 모두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챙겨오면 남편도 같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나눠서 싸주셨는데 시댁에서는 제 몫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운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남편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 아니 그냥 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한 거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네. 됐고 그냥 말을 말자. 언제부턴가 우리는 대화가 아닌 감정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멀어져 가는 듯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보고 싶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연애하던 때처럼 일하는 중간중간 문자도 보내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해서 저녁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그런 제 노력에 바로 응해주었습니다. 오늘 차 두고 출근하길 잘했네. 그러게 예전엔 지하철 타고 데이트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나지 않아? 진짜 다 추억이다. 남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저녁을 먹고 예전처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참 따뜻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사이에 흐르던 냉기가 거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며 저는 조금씩 남편에게 느꼈던 서운함도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아무 말 없이 다녀오는 날도 많아졌죠.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느닷없이 시댁 이사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아니 어머님 이사하셨어? 벌써 다 했어. 일주일 됐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전날까지 통화를 했었고 그때 이사 얘기 따위는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님하고 어제도 통화했어.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엄마가 왜 얘기를 안 했지? 아무튼 내일 집들이니까 7시까지 알아서 와.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는 속으로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시댁에서 이사라는 큰일을 하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넘어간 걸 보면 말이죠.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완전 신축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준신축급 아파트 단지였고 이전의 허름한 빌라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 사진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집들이엔 짜장면 유산슬 8보채까지 중국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모두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신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들떠 있었죠. 우리 오빠가 이제야 장남 노릇 제대로 했네. 괜히 장남이겠어?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해줘도 되니? 그럼요. 제가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 집안 식구들의 대화를 들으니 저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남편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자기 혹시 돈 해드렸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식사 후에 시어머니는 새집 구경을 시켜주셨고 신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욕실 봤어요? 너무 좋죠? 전에는 곰팡이도 많고 바퀴도 나왔는데 여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신우이의 표정과는 달리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그리고 어머님 집을 나서는 길에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빌라 처분하고 내가 좀 보태서 이사한 거야. 얼마나 보탰는데? 2장. 2천? 아니, 2억 정도 보탰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천도 아니고 2억이라니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애초에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돈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잖아. 그저 부모님께 해드린 건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럼 나는 친정에 1,000만 원 드릴 때도 말하고 일주일 만에 그대로 돌려받았어. 당신한테 말도 했고. 1,000만 원과 2억이 같다고 생각해?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순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잖아.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집담보 대출로 8천만 원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는 게 당연하지.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은 분명 자기 힘으로 8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고 저 역시 내 이름으로 된 1억을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건 대출을 조금 받아서 맞췄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낸 8천만 원은 시어머님이 전에 살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이었고 말하자면 그 돈은 시댁의 빚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어쨌든 보탰잖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가 따져 물어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철저하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하고 모든 결정을 공유해왔는데 그는 왜 항상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저를 배제했을까요? 1,000만 원을 친정에 빌려드릴 때조차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하고 허락을 구했는데 그는 2억이라는 큰 돈을 아무 말 없이 시댁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태도와 신뢰의 무너짐이 더 큰 문제였지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남편의 태도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시댁에 2억을 드린 것을 자랑처럼 말했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부부라면 그 도리를 지키기 전에 상의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남편의 행동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였고 서로의 가족이 이제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여전히 벽이 느껴졌어요. 너와 나로 나뉘는 말들. 그 순간 제가 이 가정에서 철저히 혼자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당신이 낸 8천만 원, 그거 당신 돈이 아니라 시댁이 빚내서 만든 거였어. 그래, 어차피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써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2억 해드린 거야.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왜 그렇게 시댁에 집착했는지, 왜 나에게 말없이 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토록 친정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싶어 했는지. 남편은 시댁에 진 빚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보다도 시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어떤 말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시댁의 아들과 결혼한 건 아닐까. 불씨는 작은 균열처럼 시작되었지만 금이 가고 나면 그 틈은 점점 벌어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어? 2억이나 되는 그 돈,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어? 남편은 제 질문에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몰라도 돼.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단순히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말조차 꺼내기 껄끄러운 그 돈의 출처가 뭔지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내뱉은 말. 그냥 빌렸어, 친구한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의 말 속 친구가 누구인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 당신 설마 대부업한다는 그 친구는 아니지?
남편의 친구 중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만나본 적이 있었고 무언가 늘 깔끔하지 않은 느낌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 친구에게서 2억을 빌리면서 어설픈 계약서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탄이었죠. 이게 뭐야? 이자가 월 2%? 연이자 24%야? 2억이면 이자만 1년에 5천만 원 돈이잖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한 달 안에 갚을 거라 이자 안 내도 된다고 했어. 한 달 안에 어떻게 갚는데? 그때 남편이 말한 건 바로 제 통장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저희가 서로 공인인증서를 공유하고 통장을 함께 열람하기로 했던 걸 이용해서 제 돈이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그 돈 있잖아. 그걸로 갚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제 인생의 기반 같은 존재였고 결혼하면서도 그 돈을 바탕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제 와서 남편의 빚을 막기 위해 그 돈을 쓰자고요? 무슨 말이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받고 돈은 내가 갚으라는 거야?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같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부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 상의부터 하는 거야. 그게 부부잖아. 대화는 곧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의 감정은 더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나가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빌기라도 할 줄 알았냐? 그래, 하자고. 그럼 도장 찍기 전에 재산 분할부터 똑바로 하자. 재산 분할? 고작 2년 살았는데 당신이랑 나랑 나눌 게 뭐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컴퓨터를 켜고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다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뭐야?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여기 있던 그 돈 다 어디 갔어? 어떤 돈을 말하는 건데? 그건 내 통장인데 당신 돈은 한 푼도 없잖아. 남편은 얼마 전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6억 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재산을 갑작스레 받은 거였고 아버지의 형제들과 공동 소유하던 건물을 처분하면서 생긴 몫을 저와 남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던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에게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좋겠네. 장인어른이 준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때는 분명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그때고 이제 헤어질 거니까 내 지분은 확실하게 받아야지. 뭐? 이게 무슨 논리야? 그리고 너 그거 모르냐? 빚도 분할 대상이라는 거. 너도 같이 갚아야 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기반이자 아버지의 수고로 받은 돈까지 노리고 있었고 본인이 빚을 낸 2억조차 저에게 함께 갚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거 재산 은닉이야. 내가 가압류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까지 들은 저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이혼과 재산 분할, 법적 책임에 대해 하나씩 묻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너도 너무 그러지 마. 그냥 못 이긴 척 받아줘. 어머님,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니. 다른데 돈 쓴 것도 아니고 그저 부모한테 쓴 거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몰래 대부업에서 2억이나 되는 돈을 빚을 지고 갚을 생각도 없이 제 돈을 끌어다 쓰려 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또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이제는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아들. 엄마, 제가 똑같은 실수를 왜 또 하겠어요? 이젠 걱정 마세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처음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가면 어차피 5대5야. 끝까지 큰 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2년 남짓 공동 형성된 재산도 없었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혼집 대출도 거의 제가 감당했고 생활비조차 제가 먼저 나설 때가 많았으니까요. 재판 결과는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지분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그런 빚이라도 같이 갚아달라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이제라도 내 아들한테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우리 아들 저렇게 빚쟁이 만들어 놓으니 좋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길래 돈이 무섭다는 걸 알고 조심하셨어야죠.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셨다면서 왜 어머님 집에 걸린 가족 사진엔 저만 빠졌던 걸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 이참에 다시 찍자. 다 같이 찍으면 되잖아. 어머님의 대답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미 이혼한 며느리에게 가족 사진을 다시 찍자고 말하는 그 태도, 그 무신경함과 자기중심적인 시선이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업을 하던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이 자식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분명 재수 씨한테 돈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2억이라는 큰 돈을 대부업에서 빌려서 이자까지 붙으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 남편은 결국 저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 맞춰 기다리다가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을 땐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딱 300만 원만 빌려주라. 진짜 갚을게. 이번 달 이자 낼 돈도 없어. 저는 전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줄 돈 없어.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빌려줄 이유도 없잖아. 그래도 몇 번이고 반복해 나타났고 급기야 친정까지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빠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셨어요. 평소 조용하신 아빠가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시고 나서야 전 남편은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의 친구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연체가 이렇게 계속되면 가압류 들어가고 집경매도 넘어갑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무모함과 무책임으로 포장해선 안 되겠죠. 이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죄송하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잘 끝내서 다행이다. 그 사람 옆에 있었으면 너만 계속 고생했을 거야. 짧았던 결혼 생활, 행복했던 순간보다 마음 다친 날이 더 많았지만 저는 더 미루지 않고 끝냈기에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더 아끼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